이성계는 이방원이 벌인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었다 해도 어떻게 어린 동생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태조 7년 1398년 9월 5일 이성계는 세자 이방과를 불렀습니다. 이방과는 세자복을 갖춰 입고 이성계를 찾아갔죠. 이성계는 이방과에게 직접 교서를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통치한 지 7년이 되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몸이 좋지 않다. 방가는 적장자이면서 인덕과 효도를 보였다. 개국 초기부터 나를 보좌하며 함께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 종묘에 고하고 왕위에 오르기를 명한다. 그리고 이성계는 좌정승과 우정승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세자에게 왕위를 전해주니 경등은 힘을 다하여 큰 왕업을 이어가도록 하라. 그리고 옥새를 그들에게 주고 세자 이방가와 함께 근정전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방가는 강사포와 원유관을 갖춰 입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백관들의 할애를 받고 이름을 경이라고 바꾸었죠. 이처럼 비록 이방가가 1차 왕자의 난으로 방석을 밀어내고 왕세자가 되었지만 이성계가 직접 적장자로 인정할 만큼 신뢰한 큰 아들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성계가 직접 양위를 결정한 것인데요. 이성계가 이방과의 정통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방과에게 힘을 실어주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계의 이방원에 대한 견제책이었던 셈이죠. 정종에게는 총 15명의 아들과 8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서자, 서녀들이었죠. 그의 정비였던 덕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방원이 세자 자리를 이방과에게 넘긴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방과에게 적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종이 돌연 자신의 첩인 유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유씨는 대사원 조박의 누이 동생이었는데 유씨에게는 불로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불로는 정종의 친자식이 아닌 유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정종은 유씨를 입궁시켜 가의 옹주로 삼았고 그의 아들인 불로는 원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이 정종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1등 공신인 조박의 주청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숙번은 이방원을 찾아갔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조박이 공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마음이 변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이번에 불로를 들이고 원저라 부른 것을 보십시오. 조박뿐 아니라 나머지 공신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공께서도 스스로를 지킬 계책을 찾으시고 군사의 방비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부기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일을 벌인 건 모두 공을 임금으로 추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원자라 일컫는 자가 궁중에 들어왔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저야 머리 밀고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귀한 몸이신 공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방원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숙번의 말대로 정종이 불로를 세자로 책봉한다면 이방원은 다시 명분 싸움에서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장자 상속이라는 명분으로 형에게 세자 자리를 넘겼지만 만약 형에게 적장자 후계자가 생긴다면 다시 군사를 일으켜야 할 판이었죠. 이런 이방원의 의중을 파악했는지 정종은 즉위 초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적자가 없었지만 자신의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한 셈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격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록에는 그가 격구를 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 과하게 격구에 몰두하지는 마옵소서. 나는 무인 출신이어서 말을 타지 않으면 병이 생길 것이오. 잠시 놀이로 마음과 몸을 기르려 하는 것뿐이요. 격구에 관련된 재밌는 기록도 하나 있는데 신하들이 정종에 격구하는 것으로 얘기가 많은 중에 정종이 사관 이경승에게 묻습니다. 혹시 격구하는 내용도 역사책에 쓰는가? 임금의 모든 거동을 기록하는데 하물며 격구하는 것이 빠지겠습니까?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략적인 움직임이기도 했지만 정종은 정말로 격구를 좋아하고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의 이런 모습과 짧은 즉위 기간 때문에 정종이 무능한 왕이었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가 정무를 처리하는 데 무능하거나 소양이 부족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정종의 정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경연에 사관이 들어오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정종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왕의 경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왕들의 경연 내용을 기록으로 볼 수 있게 된 것도 정종의 덕입니다. 문화부에서 상소를 올리길 전하, 사관은 임금의 말씀과 움직임, 정서의 옳고 그름을 그대로 써서 숨기지 않고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임금이 두려워할 것은 하늘과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일거수 일투족이 다 기록된다는 것인데 이를 정종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2대 왕인 선왕으로서 후대의 임금들이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관례로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세계 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종도 무리 없이 정무를 감당할 수 있고 상왕인 태조도 정종을 인정하며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본이 없는 상황, 결국 정종 주기 2년 1월 28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남제가 대궐뜰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 정안공을 세워 세자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늦출 수 없다. 감히 신하가 왕세자를 정하는데 큰 소리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알고 화를 내며 남제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자가 없는 정종의 후사로 이방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큰 소리를 내어 이방원을 지지할 만큼 이방원의 힘이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후사가 없는 정종에게 세자로 그의 형제들이 언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종에겐 총 3명의 동생이 있었죠. 모두 조선의 개창과 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형제들이었는데요. 함께 나고 자란 형제 사형제가 이 살얼음 판을 어떻게 건너가게 될까요? 정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사실상 실세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주도하고 그의 지지 세력이 탄탄했기 때문이죠. 1차 왕자의 난 당시 이성계의 4자녀에서 정종 이방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함께했는데 문제는 이 형제들이 모두 이방원보다 형들이었다는 점이죠. 적장자인 정종은 세력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적장자 명분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알력 다툼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방의와 이방간 이 2명의 형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이방의는 딱히 자리 욕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의는 동생 이방원이 주도하는 형국에 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이방간에게 있었습니다. 이방간의 마음속에 불만이 자라기 시작했죠. 조선개국부터 1차 왕자의 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공이 작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방원보다 형이라는 생각에 나름의 권위의식도 발동했을 것입니다. 형님이 왕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방원이가 왕이 된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꼴을 두고 봐야 하는가. 이런 이방간의 마음에 불을 지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포인데요. 박포는 1차 왕자의 난에 가담한 공신입니다. 자신은 1등 공신이어야 마땅한데 2등 공신으로 책봉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평하다가 유배까지 당했죠. 둘에게는 이방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포가 이방간을 찾아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둘이 함께 앉아 장기를 두는 자리였죠. 하늘이 심상치 않으니 처신을 삼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정안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장차 변이 날 것입니다. 설마 그러하겠는가?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는가? 군사를 내려놓으시고 출입을 삼가시는 겁니다. 지금의 고려의 왕씨들이 자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처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아주 먼 곳으로 떠나셔서 왕위를 양보하는 뜻을 비추셔도 좋겠지요. 그것은 내 성미에 맞지 않네. 그렇다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정안공은 군사가 많고 강력합니다. 반면 공의 군사는 아침 이슬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먼저 쳐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박포의 말이 막연했던 불안감을 자극한 것이죠. 그래, 방언이가 나를 시기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아찮게 남에게 개죽음을 당하겠는가. 이방관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교서감사 이내에게 의중을 드러냈는데 이내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공께서는 가족을 해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한공은 왕실에 큰 공로가 있는 분입니다. 계급과 정사의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공의 부귀도 그 덕분입니다. 만약 그대로 하신다면 대대로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가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그대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구나. 방간의 의중을 안 이내는 그의 스승 우현보를 찾아갔습니다. 얘기를 들은 우현보는 그의 아들을 통해 이방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죠.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도 방책을 논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400년 정종 2년 1월 29일 이방가는 동생 이방원을 먼저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둑제가 있는 날로 제사에 쓸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용인되는 날이었죠. 따라서 사냥을 이유로 군사를 모으기에도 용이한 날이었습니다. 이방간에게는 활을 잘 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맹종입니다. 그의 아들은 나이가 어렸지만 대범하게 1차 왕자의 난에도 적극 동참하였고 명사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이맹종이 사냥을 앞두고 이방원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사냥을 하십니까? 사람을 보내 준비하는 중이다. 너도 함께 하려느냐? 아, 오늘 저희 아버지도 사냥에 나가십니다. 이맹종의 말을 들은 이방원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이방간의 상황을 살폈는데 이방간의 집에 무장한 병사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원의 집에는 그와 함께하는 10인이 모였었는데 싸움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정한군을 설득했죠. 고륙을 해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형과 마주해 싸우겠습니까? 계속되는 권유에도 이방원은 군을 일으키는 것을 꺼리며 방간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사사로운 감정을 풀고 서로 만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받은 방간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는가? 서로가 말로 허심탄회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때 이방원의 아내 민씨가 갑옷을 이방원의 앞으로 가져와 입혀주며 대의를 위한 것이라며 설득하였고 무장하고 말에 올랐다고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방원은 형인 정종에게 전하길 대궐문을 단단히 지키시고 비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정종은 뭔 일이 나려나? 설마 무슨 난이라도 일어난다는 건가? 의아해하며 믿지 않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방간에게도 사람이 와서 정한공이 나를 해치려 해서 부득이 군사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께서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아, 내 동생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상황 파악이 된 정종은 화가 났습니다. 네가 악한 꼬드김에 넘어가 형제를 해치려 하는 것이냐? 정녕 미친 것이 아닌가? 속히 군대를 해산하고 대궐로 오도록 하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하지만 이미 이방간은 자리를 떠서 정종의 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하던 이방간이 태상전을 지나면서 아버지 태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에 태조는 격노하고 말았죠. 내가 방원이랑 부모가 다른 형제더냐? 저 소같은 녀석이 어찌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것이냐? 이방원은 이숙번을 선봉장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먼저 적에게 나가겠습니다. 맹세코 패하여 달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은 빨리 오십시오. 이숙번은 병사를 몇 데리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방원, 이방간 두 형제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싸움을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정종은 이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방간 쪽에 대장군 이지씨를 보내는데요. 이마저도 양쪽의 싸움으로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종은 이방간이 자신의 명을 어긴 것도 화가 났지만 혹 동생이 다치거나 죽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을 졸였죠. 방간이가 사납고 막대먹은 면이 있지만 본심은 아니다. 반드시 간악한 자에게 매수된 것이다. 형제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다. 양 진영에서 활이 계속 오가던 중 이숙번이 쏜 화살에 이방간 측의 핵심 전력인 이성기가 맞고 거꾸러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활을 잘 쏘는 이맹종도 실력 발휘가 안 되는지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간 측의 군사들이 무너지면서 분산되기 시작했죠. 이방간도 평정심을 잃고 북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는 이방간을 좇는 병사에게 이방원이 말하길 만일 우리 형을 보거든 화살을 쏘지 마라. 어기는 자는 내가 바로 뵐 것이다. 그리고 소근을 불러 당부했죠. 혹 무지한 사람이 형을 해칠까 두렵다. 내가 빨리 가서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라.
이방가는 끝이 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고 활과 화살을 버리고 땅에 누워버렸죠. 이방원 측의 병사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을 때 너희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내가 남의 말을 들어 이 지경이 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방관 앞에 승지 정구가 정종의 교서를 읽었습니다. 내가 나의 동복 아우해안공 방관이 무례한 무리에 참소하고 유혹되어 고륙을 해치기를 꾀하니 내가 심히 애통하게 여긴다. 방관이 곧 군사를 해산하고 사제로 돌아가면 성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 해를 두고 맹세한다. 교지를 내린 뒤에 곧 해산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군법으로 처단하겠다. 교지를 받은 이방관은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의 지극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방언이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지금 교서가 이와 같으니 주상께서 어찌 저를 속이시겠습니까? 그리하겠으니 저의 여생을 빕니다. 이렇게 이방관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왕자들 사이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한시의 소생의 자녀들 간에 다음 왕위를 두고 벌인 이 사건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제2차 왕자의 난은 1차 왕자의 난 이후 공신 세력 간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1차 난 때에 29명의 정사공신이 책봉되었는데 그 중에 2명만 이방관의 편에 섰습니다. 27대 2의 싸움이라니 대세가 어느 쪽이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병 의견을 냈던 박포는 정작 거사 당일의 소식을 듣고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니 이방간의 외로운 싸움이었던 셈이죠. 실록의 제2차 왕자의 난의 기록 내내 이방간이 일을 벌인 것은 모두 간악한 박포와 그 일당들 때문이고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처럼 박포는 청해로 유배를 보내 이후 유배지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방간은 죽음을 면했죠. 정종도 이방원도 친형제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주에 서울에서 군사를 움직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고륙지정으로 차마 주사를 가하지 못하니 너의 소원에 따라 외방에 안치하겠다. 대신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벌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2차 왕자의 난도 끝이 났습니다. 두 번의 피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친 이후 작금의 조선에서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참찬 문화부사 하륜이 정종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정몽주의 난에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큰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정도전의 난에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어제 일로 보더라도 천의와 인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정한공을 세워 세자를 삼으소서. 당장 어제 동생들의 목숨을 건 싸움을 지켜본 정종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경들의 말이 심히 옳다. 이번 변란도 나라의 세자를 세우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내게는 적자가 없으니 나의 동복 아우 정한공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 개국에 큰 공로가 있고 우리 형제가 모두 살아있는 것도 모두 그의 공이다. 또한 정한공에게 내외의 여러 군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륜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동생인 이방원을 세자로 삼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세자라면 왕과 부자 관계여야 하는데 형제 관계에서 세자를 삼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전하, 옛부터 제왕이 친동생을 세우면 모두 황태제로 봉하였고 세자로 삼은 일은 없었습니다. 청하건대 왕태제로 삼으소서. 하지만 정종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종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는 직접 이 아우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제 아비와 자식이 되었으니 더욱 서로 마음을 두텁게 하고 오래오래 함께 태평의 낙을 누릴 것이다. 동생인 이방원을 아들로 삼겠다면서 강력하게 왕세자로 삼아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정종이 이렇게 완고하니 신하들도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자가 된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 방간이 어리석고 우둔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이 지경이 되었다. 사만의 귀가 대족이 많으니 반드시 모두 비웃을 것이다. 나도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세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지극히 공정한 도리를 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전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늙은 아비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겠다.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두 번의 난을 두고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의외로 이방원을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2대 정종 이방과 왕세자 이방원까지 권력의 승계 구조가 세워졌습니다. 정종은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면서 군권까지 양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자는 다음 왕위를 기다리는 명목분인 자리인데 실질적인 힘을 왕세자인 이방원에게 모두 넘겼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군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왕세자의 책봉되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오면서 탄탄한 사병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왕자들과 공신의 사병 보유를 사수했던 이방원이었는데 이젠 사병을 혁파하는 주체가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조선을 개창하실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두 번의 변란을 헤쳐 올라온 것도 탄탄한 사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 나와 같이 군사를 누가 일으킨다면 어찌하겠는가. 이방원은 모든 공신과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3군부로 기속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 중앙군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이었죠. 사원부 겸 대사원 권근이 상소하기를, 병권은 국가의 큰 권세입니다. 군사를 맡은 자가 많으면 각각 도당을 심어서 그 마음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편이 갈려 싸우게 되죠. 모든 사병을 혁파하고 모두 3군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권근의 상소를 받은 정종은 왕세자인 이방원과 논의하고 이를 곧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병혁파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였습니다. 이방원은 사병혁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인 상황이었는데요. 1차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정도전이 시행했던 이 사병혁파에 대한 반발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의 측근 세력들의 극심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방원과 정종은 공신들에게 사병 명부와 무기를 3군부에 수납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정사공신인 조영무와 이천우, 조온이 사병 관련 문서를 감추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병혁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이죠. 조영무는 공문을 가져온 사령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런 모습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신 조영무와 이천우, 조온을 탄핵해버리죠. 게다가 조영무는 황해도 황주로 유배까지 보냈는데요. 공신들은 이런 이방원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조영무는 고려말 정몽주 살해 사건부터 조선 개창과 1, 2차 왕자의 난에 이르기까지 이방원의 최측근으로 함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방원이 최측근인 조영무를 탄핵하고 유배까지 보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만큼 이방원이 사병혁파에 강경하기도 했지만 이방원이 공친 세력에 대해서도 이를 무조건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준 예시가 되었습니다. 공신들에게 왠지 모를 의구심과 뭔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막연한 불안감은 점차 선명한 실체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종과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봉숭도감을 설치합니다. 존호는 왕의 공덕을 예찬하기 위해 올리는 칭호인데요. 아버지 이성계의 공을 드높이기 위해서였죠. 봉숭도감에는 좌정승 성섭민, 우정승 민재, 판삼군 부사 하륜이 임명되었습니다. 4일 뒤 예조에서 존호를 올리길 개운 신무 태상왕 이라고 올렸는데요. 훌륭한 무예와 용맹으로 빛나고 밝은 운수를 처음으로 열었다 라는 뜻이었죠. 이방원은 존호 올리는 것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방원에게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라고 존호를 올리는 것이 기특하구나.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다. 뜬금없이 이성계는 존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호는 원래 내 사람이다. 내가 뽑아 자리에 앉혔건만 왕위를 넘긴 후에 내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니 배은망덕하다. 게다가 무인년에 가을에 군사를 이끌고 변란에 동참했다니 충성이 없는 인사다. 존호를 올리며 아버지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까 기대하고 온 이방원이었을 텐데 그런 이방원에게 묵혀놓은 속내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성계의 요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는데요. 조영무는 내가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 지위를 주고 전장에도 함께했다. 지금의 이런 것이 모두 내 덕인데
희자도 배은망덕하다. 또한 이무는 조은과 조영무와 비할 수는 없지만 정두전, 남은 이들을 좋아하며 모의하며 너희들을 무너뜨리려 했었다. 이 셋이 너희를 따르며 아첨한다고 덕스럽게 여기고 대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아비라 여긴다면 이 세 사람을 처벌하도록 해라. 이성계가 특정 인물을 꼬집어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 측에 가담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현재 공신들로 책봉된 인사들을 처벌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한번 이방원과 이성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종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논의 끝에 부득이 이성계가 말한 사람들을 기양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조는 완산부, 조영무는 곡산부로, 그리고 이무는 강릉부로 보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방원과 정사공신들의 입장에선 아주 난감한 것이었는데요. 현재 세워진 조정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처사였기 때문이죠. 이에 사원부와 형조에서 상소하기를 지금 태상왕 전하께서는 까닭없이 죄를 주려고 하십니다. 이들은 태상왕께서 창건하신 대업을 지킨 것인데 이것이 죄입니까? 나라를 위해 적장자 상속을 바로잡은 것이 죄입니까? 전하께서는 오로지 순종하는 것만을 효도로 삼지 마시고 마땅히 지성으로 판단하소서. 이무, 조영무 등을 소환하셔서 전하의 공정함을 보여주소서. 하지만 정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원부와 형조에서는 계속 사사로운 감정을 거두고 결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종은 끝내 이 셋의 유배를 거두지 않았죠. 정사공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죠. 좌정승 성성린과 우정승 민재와 문무백관이 몰려와 입궐하여 정종에게 주청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주청에 곤란해진 정종은 도승지 정구를 통해 삼성에서 올린 상소문을 아버지 이성계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무, 조영무의 무죄를 말하고 문무백관이 모두 모여 주청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오직 명령대로 하겠으니 결정해 주십시오. 상소문을 확인한 이성계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어찌 여기 있겠는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상황으로서 머물던 궁을 떠나겠다는 반응이었죠. 이를 알고 황급히 성성린과 민재, 대사원 권근 등이 태상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경등은 어찌하여 찾아왔는가? 전하께서 최근 불초한 한두 신하의 일 때문에 염려하신다 하여 신등이 찾아왔습니다. 나라 사람들은 모두 나더러 왕위를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한 때문에 정사공신을 미워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적장자에게 이미 왕위도 물려주었다. 내가 왕위를 넘기지 않았다면 나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것이냐? 내가 말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석방하는 것은 너희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에 최종 결정을 다시 정종과 이방원에게 넘겼습니다. 성성린과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이성계에게 더 말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좌절된 사간원 사원부 형조의 의견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직무를 시행할 수 없다면서 사직하고 조정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강수를 두었습니다. 조정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으로 정종은 곤란해지니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나름의 절충안을 찾습니다. 정종이 대하는 경외 종편이었습니다. 유배에는 자유가 없이 지정된 곳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풀고 중심이었던 개경을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원하는 곳에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처단은 아니었지만 이성계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실록을 읽다 보면 정종이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동생 사이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정종 2년 10월 11일에는 태조 이성계의 생일을 맞아 남은과 정두전 이렇게 관련된 신하들을 용서하는 결정을 하면서 아버지 이성계의 마음에 작게나마 위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참참문화사 권근을 불러 자신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요.